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2일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시 비율 상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토론회는 그 전에 준비된 것입니다. 그 전에 저하고 김혜영 의원이 한번 토론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토론회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2, 3일 전에 우리가 기획을 했었고 대통령께서 그날 시정연설에서 이제 정시 비율 확대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교육계 전반에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안착할 거냐, 그리고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 속에서 제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야만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정시 비율을 상향해야 된다. 특히 저는 퍼센트까지 50% 이상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지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또 제가 두 아들을 한 명은 수시로, 한 명은 정시로 보내본 또 아빠로서 이런 제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 둘째는 희망의 사다리를 우리 교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이끌 수 있는 제도가 어떤 제도냐, 두 관점에서 꾸준히 대학교 입시 제도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결론은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수시 비중이 너무 높은 현 제도를 바꿔서 정시 비율을 일정 정도 올리는 것이 그나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제가 2017년 국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자 이런 결론을 도출해 냈었습니다.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공정에 대한 허탈감,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인가 라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 의문이 저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대학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대졸과 고졸의 임금차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날일 겁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에 따라서 본인의 지위와 처지가 달라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게 그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엄마 그리고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우리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정시 확대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들의 잠재력과 재능과 끼를 발휘해서 정말 21세기에 맞는 인간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만 그런 가치를 실현해가는 과정과 방법이 과연 공정하냐, 그 부분에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가장 공정한 정시를 통해서 선발 인원을 더 늘려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시 확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더 들지 않느냐라는 문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시가 점점 늘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가설은 성립할 수 있지만 검증된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강남 8학군, 강남 집값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 비중이 늘어났음에도 계속 늘어나오는 와중에도 강남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꼭 정시 비율이 늘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움직인다라는 가설 또한 저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의 혼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 입시 제도는 4년 전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국가교육회의에서
발표한 30% 이상을 이번에 적용한다면 작년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3, 4년 전에 이미 예고를 한다 그러면 교육 현장에 혼선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약간의 준비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조금이나마 공정성을 담보해 낸다 그러면은 저는 그 제도는 시행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 교육계가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정시학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단체 일부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것을 마치 전체 교육계가 정시확대를 반대한다 이런 어떤 그 논조의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그는 제대로 현실을 보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도 학생이 보고 대학도 학생이 갑니다. 학생의 초점을 맞춘 제도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정시 확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공정성과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우리 김혜영 의원과 함께 주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가 준비한 것 이상의 좋은 생각과 정책과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온 좋은 정책들, 특히 오늘 언론에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여기서 잘 받들어서 우리 교육이 정말 청년들에게 좀 더 공정하게 다가서고 내가 좀 노력하면 부모의 배경은 부족하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정말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입시 제도다 이런 것 신념이 확인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혜영입니다. 공정이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근데 이 공정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것을 공정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보다는 정시 위주의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정시가 확대되면 부유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는 더 공정하다.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또 정치권에서 교육계에서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정시 확대 논의와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필요한 미래 역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미래 교육에 관한 부분 또 저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정시 비중이 확대를 하면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좀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런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구조인데요. 더불어서 이 대학 서열화도 매우 심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시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시 확대와 더불어서 또 과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 또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를 위한 미래 교육은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지, 대학 서열화는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오늘 토론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 가지고 뽑는 것이니까요. 서류에 기록된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대학에서는 소위 정성적으로, 좋게 말하면 정성적인데 실질적으로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다 봐서 뽑았다.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서류는 어떤 학교를 나왔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이 전교 등수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 드냐에 따라서 그 서류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첫 번째였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에서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뽑는다는데 그 내용과 기준을 알 수 없다. 그게 불공정성, 불투명성 시비의 핵심이었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여론이 수능이 공정하다고 말할 때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요,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기출문제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서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참고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모든 고등학교에서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능이 공정하다고 많은 사람이 느끼는 이유는요,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아마 비싼 사교육을 시키겠죠. 그리고 전 과목 사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대학 교수 아니라 대학 교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돈이 무지무지 많더라도 해줄 수 있는 건 비싼 사교육과 전 과목 사교육입니다. 공부는 학생이 해야 됩니다. 시험도 학생이 가서 자기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학생부의 서류는 학생이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불공정성과 공정성의 차이 문제를 희석시키는 논리들이 있다라는 걸 하나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급격한 대학 입시의 변동,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017학년도까지 교과 전형으로 7.1%를 뽑았었습니다. 2018학년도 1년 만에 교과 전형 0%로 만들었습니다. 폐지해버린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2014년도에 학종으로 12% 뽑았었습니다. 2018학년도에 1년 만에 학종 비율을 45% 올렸습니다. 한 전형의 비율을 1년 만에 45% 올려버린 거죠. 가장 극적인 데는 서울대학교입니다. 2012학년도에 서울대학교는 학종으로 12% 뽑았습니다. 2013학년도에는요, 학종으로 74% 뽑았습니다. 정시 확대 비율을 갑자기 높이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전 대학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냐,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준비한 발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의 타당성 중에 제가 지금 골라놓은 건 11가지를 골라놨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능이 확대되면 공교육이 붕괴된다. 교육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언론에서 최근에 심치 않게 듣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요, 수능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거나 학교에서는 수능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 말씀이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과 학생의 시간표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일주일에 34시간 수업합니다. 그중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여기 서 있는 거 4시간 있죠. 소위 창체활동이 4시간입니다. 스포츠 문화 논리학에다 표시해놨는데요. 은미체 교양 과목이 2시간입니다. 34시간 중에 28시간 고등학교에서 뭐 하고 있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공부하십니다. 34시간 중에 28시간을 국영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데 저거로 시험을 내는데 왜 그런 시험을 내면 고등학교가 붕괴가 되는 걸까요? 고등학교에서 도대체 저 시간에 뭘 가르치고 뭘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신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학교가 붕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영수 중심 교육 그러면 교육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적폐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퍼실테이팅 서브젝이라고 말하는데요. 적어도 저희가 조사한 4개 나라에서는요. 대학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입니다. 최근에 핀란드가 대한민국에서 또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의 핵심 과목은 다 저 과목들입니다. 전 세계에 제가 아는 대부분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학문을 공부하는 데 도구입니다. 기본 도구인 거죠.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인류의 지적 자산의 축적물이고 요약물입니다. 저걸 공부한 학생들이 저걸 기반으로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학문해야 된다라고 모든 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수능이 확대되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 최근에는 메가스터디 주가 올라간 거 봐라. 이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거 사교육계의 큰손이었다고 제가 계속 비난을 받고 있어서 특별히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전 지금 사교육엔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요. 손턴 지 5년 됐습니다. 그러나 네가 과거에 사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네 얘기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지만 과거의 제 직업 분야가 제가 제 의견 말하는데 그렇게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수능 사교육 시장도 있고요. 논술 사교육 시장도 있고 특기자 사교육 시장도 있고 내신 사교육 시장도 있고 컨설팅 사교육 시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컨설팅 사교육 시장 중에 상장된 회사가 있었다면 대통령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회사 주가는 폭락했을 겁니다. 메가스터디의 주가 상승이 사교육비의 상승을 뒷받침해 주지는 않는다. 수능이 확대되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수능이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건데 거꾸로 수능이 줄면 사교육비는 줄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10년간 수능의 비중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교육비는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크로스 시키면은요 수능은 반토막 나는 동안에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한 거죠. 결국 수능이 감소한다고 사교육비가 감소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사실이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데이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종이 확대되면 마치 사교육이 줄 것처럼 선전해 왔었습니다. 학종이 증가된 비율을 보여줍니다. 사교육비가 증가된 비율 크로스 시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학종이 사교육의 주범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학종이 증가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해서 이거 그냥 그래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은 자사고 특목고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고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최근에는요. 이 얘기로 부족했는지 수능은 강남권에 유리하다. 최근엔 그거로 부족했는지 목동까지 포함하면 거기에 유리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림만 보겠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학종하고 수능 중에 뭐로 서울대학교에 많이 가나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 데이터를 유은혜 당시에 국회의원에게 보여드렸었을 때 깜짝 놀라시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2018년도 자료 맨 끝에 것만 보겠습니다. 보라색이 수시 일반이라는 서울대 학종입니다. 파란색은 100% 수능 서울대 정시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학종에서 62.8%의 합격자를 배출하지만 수능에서는 40%도 안 되는 합격자를 배출합니다. 일반고 맨 끝에만 보시겠습니다. 수시 일반에서 일반고 합격자는 35%밖에 안 됩니다. 수능에서는요. 일반고 합격자가 59% 차지합니다. 작년엔 60%를 넘어섰습니다. 정시에서 강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데이터만 보여드리니 전 심상정 의원께서 잘못 판단하시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 확대는 상층 계층 전략이다라는 게 제가 10번째 준비한 내용 한겨레 신문 보도에 관한 분석인데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능은 고고 학점제에 역행한다. 이게 11번째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건 뒤에 토론 시간에 혹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 학생들은 초등 1학년 때 이런 진리를 깨닫죠. 정답은 문제집 뒤에 다 나와 있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이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초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딱 질문이 없어집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교육이 한 1, 2년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우리가 별도로 이것저것 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을, 내 논리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인 겁니다. 정리해보면 OECD 36개국은 대체로 입시와 내신으로 선발합니다. 왜냐하면 입시하고 내신은 모두 기회가 평등합니다. 근데 비교과를 반영하는 아주 예외적인 나라가 있죠. 특히 미국이 있습니다. 비교과는 기회가 불평등하죠. 왜? 독서 이력. 부모가 고졸이냐 대학원 졸이냐에 따라서 독서 이력은 기회가 매우 불평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내 대회 수상 이력.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나죠. 학원에서 교내 대회 경시대회 준비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 찬스 써서 어느 대학에 가서 연구 활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기회가 불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입시하고 내신 성적 두 가지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입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관리하는 외부 시험이죠. 익스터널 exam을 가지고 있어요. 두 나라만 이 입시가 없습니다. 입시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흔히 이수 낙제 인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F가 있죠. F 위에 11등급을 줍니다. 스웨덴, 핀란드 입시 F 위에 6등급을 줍니다. 영국도 A-레벨 F 위에 6등급을 줘요. 그 등급이나 점수를 줍니다. 독일은 좀 더 자세하게 점수까지 줍니다. 등급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취도 측정하고 비교하는 잣대가 있죠. 그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이 선생이 준 90점과 저 고등학교 저 교사가 준 90점이 동등한 90점이냐? 그건요. 애들을 서열화시키려는 나쁜 마음에서 나온 어떤 그런 그 동기가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그걸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한나라한 시에 같은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익스터널 exam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시는 대부분 논술형이죠. 선다형의 나라가 한국, 일본, 미국, 터키, 칠레입니다. 근데 미국 SAT와 ACT는 고교 교육과 분리시켜놨죠. 여러 번 볼 수 있는 시험이고 언제 봐도 상관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집 풀어주는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시 위주 교육을 하면 안 좋다라는 통념은 미국에서 유리한 거죠. 미국 고등학교는 실제로 좁은 의미의 입시 위주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SAT 문제 안 풀어주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근데 나머지 나라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논술형 입시가 있고 그 논술형 입시를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이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시하고 내신은 대부분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에 등급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원점수제도 절대평가입니다. 대부분 이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적 우수자가 선호하는 과목은 기피 과목이 되죠. 왜 물리를 기피합니까? 왜 경제를 기피합니까? 왜 아랍어로 쏠립니까? 상대평가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내가 선택하면 자동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는 다양한 교육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희한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평가 내신이죠. 이거는 OECD에서 진짜 유일한 것입니다. 선대양 입시죠. OECD에 5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비교과 반영하죠. 이거 OECD에서 미국, 영국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비교과 조금밖에 반영 안 해요. 근데 미국이 진짜 많이 반영하죠.
낙제 유급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급은 이제 학년을 다시 다니는 거고 낙제는 과목별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의 고등학교는 다 낙제가 있어요. 과목별로 낙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낙제가 없죠. 잠을 자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직업교육 받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죠. OECD 평균이 45%인데 우리나라 19%로 최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고는 일반고가 아니죠. 인문계고죠. 아카데믹 스쿨이죠. 근데 아카데믹 커리큘럼에 적성에 맞는 학생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81%일까요? 한민족이 그 정도로 대단한 민족입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이 포퓰리즘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개인에게 권한을 안 주죠. 학생에게 교육과정,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왜 대부분의 선진국에 외고가 없죠? 외국어를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외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고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 과학고 몇 개 있지만 대부분 나라에는 과학고 없습니다. 왜? 수학과학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과학고니까 과학고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런 권한 안 줍니다. 교사의 교수학습이나 평가 방식 선택권 없죠. 이건 특히 교육계인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굉장히 희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인 발전을 보면 일단 대통령은 정치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 겁니다. 교육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 거 아니에요. 교육계의 그 주장과는 역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4년에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포기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가 맞는 겁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고요. 근데 내신 상대평가는 비교육적이고 체감 경쟁 강도가 높고 합리적 과목 선택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비교육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강남, 특목고, 자사고로 쏠릴 겁니다. 당연한 거죠. 강남이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대입에서 유일하게 불리한 게 뭐죠? 내신이란 말이에요. 상대평가니까. 근데 이거 절대평가되면 이 학생들이 유리해집니다. 자, 그 부담은 누가 안습니까? 교육계가 안나요? 아닙니다. 정치권이 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거를 바로 불과 시행 5개월 전에 포기 선언을 했죠. 고격점제와 더불어서 지역별 계층별 쿼터제를 도입하자. 단기적인 형평성 제고반 어쨌든 정시를 확대하면 고소득층 그리고 서울 대도시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미 정부가 지역균형 선발 얘기하고 있죠. 지역균형 선발이 뭡니까? 학종 중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이죠. 그러니까 전체 학종에서 학종의 정원 비율은 비슷하거나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 학종에 반영되는 요소들 가운데 내신의 반영 비중을 높이면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 그리고 지방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도록 한다든지 지금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지금 10% 미만이죠. 이걸 늘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이제 단기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고격점제하면 내신 절대평가하게 되니까 그러면 균등 선발 효과가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역별 계층별 쿼터제 도입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 있다고 봐요. 사실 급하면 지금부터 해도 돼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쿼터제는 정시에도 할 수 있거든요. 쿼터제는 학종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시에서 더 손쉽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자는 것이고 수능을 15년에 걸쳐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한 5 내지 10%에서 시작해서 한 70%까지 매년 5%씩 높이자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사교육 대란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채점 시스템 이런 거 개발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입시를 창의적 학교 교육과 연계, 온라인시키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죠. 참고로 현행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 희한한 시험이에요. 이건 진짜. 이런 시험 말고 과목별로 보는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시험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메이저 국공사립대 공동입학으로 하자. 국립대 통합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 서울 수도권 대부분 사립대거든요. 그 공영은 사립대 모델은 비현실적이죠. 왜? 서울 수도권 사립대는 학교 이사의 절반을 공익 이사로 바꾸자는데 거기에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대학원까지 상향 평준화 시키자. 이를테면 전국 여러 개 그 거점 국립대를 다 서울대 수준 또는 연고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학부 교육여건을 상향 평준화하면서 메이저 대학 공동 입학제를 하자. 유럽식 평준화 모델 안 통한다는 거죠. 사립대 비율이 워낙 높고 서울 수도권 지역은 국공립대 정원이 고졸자의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고대하고 가칭 한국대
서울 캠퍼스 배정률 15% 가량입니다. 여기에 동시 합격하면 어디를 선택할까?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마 대체로 연고대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쏙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주요 사립대까지 끌어들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모색해보자. 거기에 이제 정부 예산의 1%를 쓰자. 그래서 분배된 재정으로 우선적으로 학부 교육 여건을 상향 평준화시키고 나머지는 연구비로 투자하자는 거죠. 그럼 기존 교육 여건이 좋았던 대학은 교육 여건을 높이는데 그만큼 돈을 덜 들이게 되니까 연구비 투자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구 중심 대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상대적으로 교육 중심 대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분법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대입 경쟁을 완화해야 공교육 정상화나 창의적 교육으로의 전환도 사실 원활해지는 것이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공론화위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불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70년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무시험 시험으로 대입이 시작이 돼가지고 뭐 학력고사 될 때까지 일단 그러면 뭐 예비고사, 본고사, 그다음에 시스템도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이 1994년에 된 이후로 지금 제가 알기로만 수능이 크게 바뀐 게 14번째 이번에 바뀌었어요.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는 절대평가가 되고 나면 막 누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요. 상대평가 안 된다. 절대평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평가가 2, 3년 되다가 다시 또 상대평가로 가요. 상대평가 하다 보면 다시 또 절대평가로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유가 지금 오늘도 결국 원점이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치열하게 8월 달에 마무리를 해놓고도 다시 또 원점에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율 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유가 뭐냐? 70년도 계속해서 교육 문제를 교육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이범수 선생님 말씀하신 몇 가지 대안도 결국은 다시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가 뭐예요? 경쟁 구도거든요. 결국은 서열화를 이제 아까도 뭐 모두 발언에서 제 앞에 위원님께서 대학 서열화 있다. 이 문제죠. 임금 격차 있다. 슬프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하고 나면 다시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똑같은 자리가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육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 지금 관계자들이라고 했는데 저도 교사잖아요. 교육 관계자 입장이 되게 곤란한데 학종이 우수하냐 뭐 수능이 우수하냐 저도 지금 공감하는 것은 비례성이랑 이 아까 뭐 말씀하신 게 뭐 비례성하고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공정에 대한 차이는 내가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씩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고 하루에 1시간씩도 공부하기 힘든 그런 가정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아이가 똑같은 시험으로 똑같이 딱 시험을 보고 수능으로 딱 갈러라.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그런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가 교과 전형 45%나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둘 다 중요해요. 뭐 저도 이제 형평성 비례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공정성과 비례성에 대한 공정성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분명히 유리하거든요. 지금 뭐 학종을 지지하거나 수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결국 교육적인 가치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결국 말 끝에서 이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애들을 대학을 보낼 수 있겠어 귀결되는 모양을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마지막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을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비율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얘기돼야 될 것 같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비율에 대한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게 여론이고 저는 일단 그 대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OECD 1등인 게 뭐냐면 대학 진학률이에요. 70% 80% 대학 가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없어요. 안 가면 큰일 난다는 아까 뭐 인식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안 가면 안 되거든요. 내 아들이 내가 대학을 못 가서 우리 아이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 이 인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고쳐나가려면 정말 어떤 큰 뭔가를 도려내는 마음으로 전 외국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독일은 뭐 폴란드는 뭐 미국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 상황 안에서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경쟁을 무시하는 자 예를 들어 아까 뭐 교과 뭐 고교 학점제를 했다. 그런 고교 학점제를 잘 해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사교육 업체가 또 나올 거라고요. 사교육이랑 뭐 정시 때문에 사교육, 그다음에 뭐 학종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치를 하신 분들은 교육 안에 있는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 구조라든가 임금 격차라든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대학을 안 가도 의사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는 제가 조사해봤어요. 교실에서 손들어봐라. 의대를 가면 죽을 때까지 600만 원을 줘요. 근데 뭐 정기 수리공 예를 들어 이렇게 일용직을 하면 하루에 죽을 때가 400만 원을 줘요. 대학 안 가겠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학을 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식 구조가 바뀐다면, 이 교육 문제는 70년이 아니라 20년 정도만 이런 걸 생각을 해준다면 2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굳이 난 대학 안 가도 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오늘 나오는 어떤 결과도 교육 제도를 다시 또 뭐해서 뭐로 절대 이렇게 바꾸는 거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난 거죠? 예. 이제 끝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학종을 지지하는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10초만. 예. 학종이 생성되는 그 과정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몰라요. 뭐 기자님들도 되지만 아무도 몰라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뭐 질문 있으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입장을 제일 잘 대변해 주실 수도 있는 분 같은데요. 자, 대진고 학부모이신 서점순 학부모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데 공부량도 많은데다가 거기다 뭘 요구하냐면 봉사활동, 독서활동, 심지어 과의 적합성까지 요구합니다. 이 적합성은 제가 볼 때는 기계과면 물리2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물원 선택했는지, 화학 선택했는지, 이거 학교 교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요. 꼭 방과 활동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고 어떤 자율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 동아리 해요. 그리고 내신 기간 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과연 몇 시간 정도 될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열심히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아까 내신의 상대평가 하면서 선생님들의 상대평가도 무시 못합니다. 내 아이가 1학년 들어와서 2학년 들어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세특에 잘 써주고 내가 한 걸 좀 잘 캐치해서 반영 해주면 좋은데, 나는 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내 담임이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게 부족해.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거든요. 지금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교과의 비리나 아니면 비교과의 부모님의 영향이 많이 좌우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시는데 저도 그냥 학부모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했지만 진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막 그랬는데 각 분야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육부에서는요 각 학교의 선생님들의 능력, 자질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게 주기적이든 아니면은 뭐 5년에 한 번이든 적어도. 왜냐하면은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게 학종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을 건드리지 않고 학종부터 들이밀었어요.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걸 쟤네 반 국어 선생님 너무 좋아, 쟤네 반 담임 선생님 너무 좋아. 세특에서 드러나거든. 근데 다른 아이들이 그걸 못했냐? 아니거든. 근데 세특은 뭐냐? 대학교에 들어가는 지름길이거든.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까 뭐 대학에서여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학종보다는 수능이 그나마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여러 여론이 있다 그러면 수능에 투자를 하십시오. 수능 문제를 논술형이 됐든 IB를 따라가든 SAT를 하든 문제를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키우시고요. 그걸 채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십시오. 지금 학종에 각 대학에서 거의 100명, 뭐 50명, 60명 되는 교수들이 뭐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 데다 쓰지 마시고요.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1점, 2점 차이로 아이들의
실력이 판가름 낳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에 99점이 잘하냐, 100점이 잘하냐, 100점이 잘한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수능 50%, 40%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50%이면 나머지는 논술, 학종, 교과로 나갈 거고요. 그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시간을 빼먹겠는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인문계 학생들의 자퇴율을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아무도 이 말씀은 언급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내신 2등급, 4등급이라는 말을 해요. 일반고 2등급까지 스카이 갈 수 있고 특목고 4등급까지는 스카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대학교에서 내놓은 자료들도 보면 분포가 뭐 크게 있긴 하지만 그 내신에 집중이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아이들이 내신에서 한번 삐걱해서 잘못 써서 뭐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한 과목 7등급, 8등급 받아버리면 애는 그냥 접고 나 정시야. 그럼 다른 애들도 우르르. 그리고 정시야 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은 그래도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학교를. 왜냐하면 정시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정시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종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책가방이 너무 무겁고요. 공부는 진짜 어려운 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쉬운 걸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수학 과목부터 보실까요? 수학 과목 많죠. 세분화했어요. 자, 학원한테 나 확통에 얼마, 기하에 얼마. 옛날 같으면 수학 한 과목으로 끝날 일이에요. 학종 내용 몰라요.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면 죄송합니다. 제안을 드리면 저는 수능 100%로 가고요. 그리고 학종에 내신이 됐던 아니면 비교과가 됐던 그거는 가감점으로 해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시 위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15년 전, 20년 전에 학력고사 수능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때 비난이 빗발쳤어요. 뭐냐 이거 단 하루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옳은 거냐? 학교 교육이 아니고서도 충분히 이 시험은 대비가 가능한 거 아니냐? 시험 외부에서 치는 시험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공교육은 파손되지 않느냐? 재수생이 증가하지 않느냐? 학생 창의성은 없어지고 문제풀이식 수업에 학교가 매달리고 있다. 이런 엄청난 지금의 학종에 대한 반대 여론에 만만치 않게끔 당시에 정시 위주의 학력고사나 수능 위주의 여론도 빗발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정시 위주의 입시가 잘못됐다는 데 대해서 이제 학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학종이 그러면 완벽한 제도냐? 절대 아니죠. 학종에서 좋은 의도로 도입됐던 것들이 다 스펙화돼 버렸어요.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손쉽게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지 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그러니까 정시로 시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나왔으니 여기서 지금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학부모님께서 동아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맨 처음에 입학사정관 제도에서는 비교과 영역이 한 10개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작년에 정책 숙려제 하면서 2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하나 남겨놓는 거하고 한 학기당 수상 실적 하나 남겨놓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그것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책 숙려제라는 걸 하면서 그게 살아남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학종은 제대로 고치질 않고 과거로 돌아가겠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실패한 건데. 자, 어떤 분이 학종을 괴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학종 이전의 정시 위주의 입시도 역시 괴물이었어요. 괴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시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제도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수능 제도의 문제점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여기 EBS에서 뭐 나왔던 이게 뭐냐면은 수능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거쳐야 되는 이 풀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전문 선생님이나 강사가 한 30-40분 동안 안 쉬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범 선생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서울대의 그 정시수시 입학생 비율은 이게 작년에 이제 그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었고 서울대 측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여기 나오는 이제 28쪽에 내보내는 정보가 잘못된 거거든요. 아까 이범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서울대 측에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이범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정시수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8쪽의 자료 이런 자료들은 이제 오류가 있는 자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K세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K세타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학종이나 내신으로 들어온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점검 적합도를 봐서 뽑은 애들이잖아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K세타는 사실은 좀 오류가 있었던 게 이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선다형으로 많이 이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K세타 자체가 좀 오류가 좀 많이 있다 이런 거고요. 1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사실은 고교 학점제다, 혁신학교다 이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는 뭡니까?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 좀 줄이고 좀 다양하게 선택하자는 건데 수능이 이렇게 부각되고 수능이 고정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리면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할 과목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혁신학교라는 게 뭡니까? 혁신학교에서는 시험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활동, 창의성, 발표, 프로젝트, 뭐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 하자고 시간 10년간 지금 계속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지금 당장에 지금 학교에서는 내년도 교육 과정을 짤 때 수능 중심 교육 과정을 짜는 학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수능 중심의 교육 과정이 되면 학생들은 당연히 물어봅니다. 네.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발표, 토론 뭐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수능 대비 문제집이나 풀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다 해왔던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학종을 개선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입제도는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자 학교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즉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든지 사교육 경감 등 학생 학부모 부담 완화, 그다음에 학생 선발 등 대학의 자율성 보장, 미래사회 대비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순 수시 정시 비율 조정만으로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차대에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교총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수시 정시 비율 조정 이외에도 고교 체제 문제, 고교 학점제와 성취평가제 도입 등이 대입 전형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만큼 전체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하청의 재하청이 아니라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현장 교원 등 교육 전문가, 관련 기관, 그다음에 각종 단체, 대학 등이 다시 한번 수기하는 과정을 마련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법정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차기 정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 총선용으로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일반고가 학교와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학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과목을 개설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들 학교부터 없애고 고교 학점제 검증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우가 바뀐 조치가 아닌지 상당히 저희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수시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대학들의 책임 있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대학들도 학종 평가 기준 및 방법 공개를 통해 학종 불신 해소에 적극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전형 요소의 단순화를 통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경우
3에서 4종, 5종의 학업 부담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신은 물론 학종 비교과, 수행평가, 수능, 논술, 면접 준비 등 너무나 많은 전형 요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 논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러난 학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군가 노력을 대신해주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노력을 대신해준다는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 보고서, 각종 프로젝트 대회 준비, 그다음에 발표까지, 발표는 심지어 대본을 다 작성해주고 있고요. 봉사활동을 대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독서도 누군가 대신 읽고 요약하고 분석하고 정리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인터넷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후손들이 보면 이 학종에 대해서 고려시대의 음서제의 제2의 음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그런 인터넷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그동안 특권이나 반칙을 무진장하게 싫어하던 우리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민을 정말 새로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종이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모든 재단체들이 다시 한번 수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연구해온 연구원으로서의 입장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교육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평론가께서 정치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셨고 그 답으로 정치적 가치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일부분 공감하면서도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의 문제는 그것이 복잡하고 사회적인 논쟁이 될수록 정치보다는 교육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은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OECD에서 최근 발표한 OECD 러닝 프레임워크 2030에서는 교육은 미래의 학생들이 웰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의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핵심 역량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고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평가, 특히 대입제도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시이든 수시이든 우리 교육의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대학 입시의 공평성과 공정성 논란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에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도 다 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정시와 수시 비율의 문제는 대학 입시 공평성과 공정성 시비에서 기인합니다. 정시와 수시는 모두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두 제도 다 분명히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는 제도 도입 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입에서 수시도 정시도 딱 맞는 답이 아니라는 점, 어떤 비율로 구성한다고 해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방법에 있어서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비율과 관련하여 최선의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다만 수능의 형태가 오지선다형이긴 하지만 수능 문항이 단순히 암기 위주의 지식 습득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출제하기 위해서 저희 평가원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 입학 제도가 단기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차원적인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학 입학 제도는 어느 한 부분을 손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의사결정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장기적인 차원과 단기적인 차원 둘 다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입제도세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미래 사회를 고려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 또는 역량을 어떻게 신장할 것인지, 교육의 방향 등을 대입제도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학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정성의 관점에서 정시 확대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수능에 논술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수능 대상 과목, 수능 과목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합된 형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학 입학제도의 방향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교육의 방향에 근거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입제도를 고민한 것과 단기적인 차원에서 대입제도를 고민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제도는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의 교육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대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대입제도에 대한 단기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11월 중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로 시안을 드리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주신 말씀 잘 들어서 그 내용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